네, 매일 일부 이 시간에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필리즈 투자일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종목을 보기 전에 수급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전일 이제 지수 조정 속에서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요즘에 외국인들이 과연 뚜렷하게 뭘 사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차장님. 요새 이제 외국인들이 네. 사는 건 뭐 시총 상위 기업들 뭐 대부분 다 산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콕 이제 업종을 좀 찍는다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거의 집중적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뭐 기사에도 나와 있었는데 지난 2일부터 11일간 이제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였고요. 뭐 거의 9천억 정도 샀고, 2위가 이제 LG화학, 3위가 삼성 SDI, 4위가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네. 순위니까 그냥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그냥 아예 그냥 포트에 뭐 담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대표적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자동차도 일부 좀 사고 있고,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이제 퍼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달러가 계속 약해지고 거의 위안화 강세로 좀 가는데, 그 상황에서 엔투그룹 그 상장까지도 이게 결국 취소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어제도 뭐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역시 뭐 가장 큰 건 환율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환율이 1110원까지도 한번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속도가 좀 가파른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오히려 주식을 안 사는 게 이상할 정도죠. 그래서 뭐 아니 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환차익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만약에 내년도까지도 만약에 그 달러 약세를 만약에 외국인들이 전망을 한다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순매수를 해나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주식을 그냥 다 팔아버렸거든요, 외국인도.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좀 팔아놨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또 살만한 여력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외국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사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쪽이거든요. 결국 내년도에 이쪽을 가장 좋게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그럼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외국인과 만약에 발을 맞추신다면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외국인들이 내년에 뭐가 좋을지 분명히 힌트를 좀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를 좀 중심으로 한 강세장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내년을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김민수 대표님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또 반복하면 시간 낭비일 것 네, 같고요. 다른 얘기 해주세요. 네, 다른 얘기는 보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만 또 압축해서 염 차장님께서는 11월 초부터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주만 또 압축해서 보게 되면 새롭게 등장하는 쪽이 금융주도 들어오고 있고요. 뭐 하나금융주주나 네. KB금융도 들어오고 있고 LG생활건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호텔 신라까지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주가 있는 가운데 그래도 컨택트 쪽으로도 조금씩 신경 쓰는 단계가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다는 쪽도 이번 주 들어서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오늘은 뭐 언택트니 컨택트니 할 거 없이 그냥 일단 밀리겠네요. 네, 사이좋게 밀릴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 추세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한 단계 또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제 악재나 우려감들, 뭐 어떤 대선 관련된 얘기들 이런 쪽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심리가 또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세는 여전히 달러와 약세와 함께 가는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이런 기회에 또는 계속 또 어떤 현금 활용해서 주가가 흔들렸을 때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그런 전략들은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 얘기로 먼저 시작을 좀 해봤고요. 이제 전일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었던 종목과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콜드체인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감 속에 이번 주 내내 콜드체인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세가 확인이 됐는데, 전일 이제 태경케미칼이 또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백신이 유통이 될 때 좀 초저온에 보관을 하기 위한 이제 관련된 기업인 건데,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기업은 뭐가 있을지, 뭐 시장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진짜 수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선별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게 백신은 어쨌든 이제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주가 급부상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화이자랑만 이제 연결을 해보면 화이자의 뭐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제 뭐 70도씨 정도, 이게 영하 70도 네.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콜드체인 업체는 국내 이제 한국초저온이라는 비상장 기업밖에 없는 것으로 일단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SK가 일부 지분 투자를 했는데 뭐 지분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비상장 기업이니까 사실상 여기서 뭐 그 실제 수혜주를 찾기는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대한과학이 좀 연관이 있는 게 영하 80도 그 이하의 온도를 이제 정밀하게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극좋은 백신 보관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또 기사들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한과학이 좀 간접적으로는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뭐 온도가 얼마냐 이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콜드체인 이제 그 이 밸류체인이 당분간은 계속 부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모더나가 백신 결과를 발표하기로 이미 그 기사들이 좀 나와 있고 네. 다음 달에는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이자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 온도는 아니에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면은 국내 이제 나머지 뭐 콜드체인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건 주가는 항상 먼저 이렇게 너무 급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뭐 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1월 말에 모더나 백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실패하면 또 충격은 주겠지만 모더나 백신 결과가 일단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저는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긴 한데 그때 만약에 이제 뭐 백신 결과가 좀 나온다면은 그때는 뭐 사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전 주가는 이제 반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재료 소멸이군요. 항상 네. 새로운 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11월 한 마지막 주까지 뉴스 잘 체크하시면서 사실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파는 게 낫겠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래서 네. 일단 아직은 보유하시되 일정을 좀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슈에 따라 이제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략을 잘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해운주들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뭐 대부분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해운주 내에서 KSS 해운을 김민수 대표님이 탑픽으로 좀 꼽아주고 가셨으니까 해운주와 더불어 KSS 해운의 얘기를 오늘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다 보니까 이제 HMM이 주도를 하고 있고 네. 뭐 이제 현대 글로비스까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런 운송 관련된 쪽에 대한 재부각이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일단 분명히 보셔야 될 부분들은 경기와 민감하게 같이 움직여서 실질적인 변화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BDI 지수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쪽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먼저 움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먼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운임 지수가 올라가니까 해운 업종과 이제 운송 업종들이 전부 다 반응하는 거는 뭐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놀고 있던 선박들이 다시 투입된다. 그럼 언제든지 운임 지수가 또 내려올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KSS에는 장기 계좌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이제 신고가를 이제 막 돌파를 하는데 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BDI 지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움직이는 가장 큰 배경은 이 LNG 관련된 액화가스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소를 추출할 때 대세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수소 추출할 때는 50%는 다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끼치면서 앞으로 좀 더 물동량이 많아지게 됐을 때 수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일단 또 단기 한계는 있겠는데 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쌉니다. 지금 올해 계속 실적 흐름들은 우상향되는 추세고 또 4분기가 성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대감은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주당 순자산이 12,800원까지 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가야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신고가인데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저항대들을 다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차로는 13,000원대 부근이 주요 저항권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래 갖고 있었던 만큼 안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무거워진다라고 하기는 모르겠는데 안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 쪽에서 수소 관련된 쪽도 연장돼서 한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대표님은 안 팔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혹시나 네. 이제 KSS 해운을 매수하신 분들은 또 네. 그냥 계속 같이
만약에 어떤 뭐 네. 또 단기적이나 어떤 스윙 개념으로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제가 보기엔 13,000원대 근처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한번 좀 팔고 뭐 다시 사거나 하는 전략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3,000원 1차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입니다. 어제 이제 시장 안에서 좀 견조한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얘기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입니다.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이게 와야지 진짜 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은?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1년째 지금. 예, 계속 연내 방안만 네. 이제 되풀이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내 올지 있을지 모르겠고 네. 이 중국 얘기하면 항상 이제 뭐 한간에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 3대 거짓말이 있다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 네. 그다음에 중국의 드라마 수출하는 거, 어. 그다음에 게임 판호 획득. 이거 계속 나오는데 네. 된 게 있나요, 사실? 누가 네. 지었는지 몰라도 참 그러니까 잘 이게 만들었네요.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커뮤니티 게시판들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하나 제대로 된 건 없는데 항상 이런 뉴스들이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네. 물밑 접촉이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방안하면 좋죠.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벌써 한 세 번째, 올해만 네 번째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이걸 뭐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제대로 백신을 이제 우리가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것도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다는 건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문이 열린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이 코로나가 다 진정이 돼야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화장품 쪽만 데이터 말씀드리면 일단 뭐 좋습니다. 이번에 광군제에서도 굉장히 데이터가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거기다가 지금 11월 또 1일부터 지금 10일까지 수출액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반도체도 좀 잘 나왔지만 화장품 데이터도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중국 쪽에 그 10일간의 데이터가 나온 걸 보니까 무려 84%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그렇고 미국, 일본 이쪽도 다 뭐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기저가 낮아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올해 일단 화장품 수출이 어느 정도 바닥은 치고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다 이런 것보다도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지금 상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 그 어제 뭐 LG생활건강이 또 역대 뭐 최고가를 또 경신도 하고 일부 화장품주들이 올라갔는데 이 안에서 화장품주 중에서 좀 잘 선별하는 전략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은 LG생활건강? 네, 당연히 LG생활건강입니다. 뭐 지금 여전히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아직도 이게 그 성장이 좀 쉽게 나오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일단 LG생활건강이 여전히 좀 탑픽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매출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법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업체들로 화장품 이제 그 ODM 방식으로 매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 LG생활건강과 일단 코스맥스가 가장 실적 면에서는 좀 확실해 보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은 좀 실적 데이터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까지 나오는지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수하기에는 코스맥스가 전혀 부담스럽진 않은 네. 가격인 거네요. 네, 일단은 코스맥스 저번에 한번 악재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건 이제 뭐 근데 뭐 빠르게 회복하더라고요. 회복됐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탑픽 종목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를 꼽아주셨고 제가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청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왜요, 대표님? 네, 화장품주 얘기 나와서 조금 작은 종목이지만 네. 관심 가질 만한 또 중소형주 한번 잠깐 언급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중소형주 전문이시잖아요. 네, 네. 예, 그렇게 됐나요, 벌써?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연우란 종목이 있는데 화장품 용기 쪽이죠. 네. 근데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 비용 많이 줄었을 거고요. 게다가 화장품 쪽이 기지개를 핀다 그러면 당연히 움직여야 될 종목인데 실적 선방했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클리오란 종목인데 언택트 쪽에서는 보통 이제 색조 화장 안 하죠. 그냥 집에 있다 보니까 안 할 텐데 이제 컨택트 쪽으로 바뀐다라고 되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요? 제가 안 발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발라보면 이상한 거고요. 그렇죠. 뭐 나갈 일이 많아지면은 네, 그러다 화장도 보니까 화려해지겠죠. 예, 아무래도 색조 쪽은 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강점이 있는 클리오 같은 경우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냥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연우와 클리오에 대한 종목 얘기를 김민수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럼 오늘의 관심주 또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유비벨룩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원래 스마트 카드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1위 하던 업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매출 구조가 바뀌었더라고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쪽으로 한 60%가 이상 넘어가서 왜 그런가 봤더니 팅크웨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좀 바뀌었는데 팅크웨어가 실적이 잘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매출이 4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북미 쪽에서 한 60% 이상 늘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어떤 같이 또 유비블랙스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업 쪽에 대한 변화도 같이 이어지게 되면 실적의 레벨업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도 하더라고요. 이쪽이 아차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개인 데이터 관련된 쪽에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죠. 이쪽을 런칭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된 쪽이 부각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09억이 나왔는데 작년에 한 해 영업이익이 78억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좋아지는 구조로 우상향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주가를 보다 보니까 일단 하단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빠집니다.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 몇 차례 8월 달부터도 잘 안 밀리고 오히려 상단부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좀 더 기대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많이 빠졌죠. 그래가 이제 반응이 실적 흐름들과 함께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일단 한 12,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떤 손절가는 8,350원대로 오히려 어떤 중기 저항권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 쪽에서 실패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레벨업 시도가 되겠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박스권 상단을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유비벨룩스를 보시는 것 같네요.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염승환 차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